제주 산지가 2에서 8cm, 강원 산지와 강원 북부 동해안, 경북 남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울산이 1에서 5c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등 전국이 영하 4도에서 영상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광화문 서울광장 분향소를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자진 철거 시한은 오늘 오후 1시로 이미 지나버렸지만 유가족들은 분향소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는데요. 접점을 찾을 수는 없는 건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김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지구생활 백석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수도권 상공을 침범했고 그중 한 대는 대통령실 인근 비행 금지 구역까지 침투했는데요.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를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죠. 이후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상황 공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과 대비태세 늑장 발령 그리고 언론을 상대로 거짓 브리핑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의 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국방부가 북한 무인기 대응에 실패했던 군 지휘부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장성급과 영관급 간부 10명에게는 서명 경고를 내렸고 작전 전반에 책임이 있는 김승겸 합참의장에 대해선 수위가 더 낮은 구두 경고를 결정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징계만이 능사는 아니란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공이 뚫리고 괴소음에 불안감을 호소한 주민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군의 경고 조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인데요. 경고 조치는 경징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장 선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은 북한 무인기 침투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군 지휘부를 중징계할 경우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흔들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 소신 있는 작전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란 건데요.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군의 조치가 오히려 나쁜 선례만 남기는 건 아닐까요? 그것도 대통령까지 나서서 질책했던 사안인데 말입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과점 체제로 인한 피해가 크다면서 은행과 통신산업을 지목했어요. 오늘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열렸고 이걸 네. 대통령이 주재를 했는데요. 네. 금융과 통신은 서비스의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허가에 의해서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예대금리차를 공시한다든지 그다음에 대환대출 및 예금 비교 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서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금융과 정보기술 간의 장벽 완화를 통해서 유효 경쟁을 촉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통신에 대해서도 통신요금의 이 소비자들의 어떤 선택권 확대 그리고 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 강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은행이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쌓고 이것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상생금융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은행권은 이날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서 국민 경제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을 하겠다라면서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동통신 3사들의 경우에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3월 한 달간 모바일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라고도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이미 예대금리 차는 공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좀 더 이제 뭔가 강한 어떤 그러한 이제 투명성을 제고하라 뭐 이런 취지의 해설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 지금도 일부분 이제 금융 당국이 추진하는 바를 언급하기도 했고 네. 그런 점들이 있어서 요즘에 이제 여러모로 이제 얘기가 나오던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뭔가 지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 그동안에 이제 에너지 요금이나 이런 거는 인상이 불가피하다. 더 추가로 인상해야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그렇게도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뭐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버스비 지하철 요금 이건 뭐 한 300~400원 정도 인상하는 거 불가피하다. 인상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비상경제 민생회의의 핵심은 이 대목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도로, 철도, 우편 등의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달라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 요금에 대해서 서민 부담 최소화하고 요금 인상과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을 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껍게 지원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특히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지원을 늘린 거에 이제 좀 비해서도 그동안 빠져있던 대목들이 있었는데 뭐 등유라든가 LPG라든가 이런 사용자들도 네. 이제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이 난방비 문제가 여러모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런 발언까지 나왔다고 보이는데 말씀하셨듯이 공공요금의 또 한 축이 이제 지방정부에서 담당하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민생 안정을 위한 지방정부 협력과 고통 분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등 추가 지급의 어떤 인센티브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서울시도 오늘 이제 원래는 4월 말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통요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다고 봤는데 네. 일단은 이제 인상 논의는 연기를 한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고요. 아무래도 이런 전반적인 흐름은 최근에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네. 그런 원인 중에 크게 꼽으라면 앞서 말씀드린 난방비 문제가 있는 데다가 요즘에 대통령 뉴스 뭐 있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전당대회 얘기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결과가 아마 이런 메시지 그리고 정책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이 좀 포괄적이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그동안의 기조하고는 좀 전혀 다른 기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에너지 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는데 인상을 억제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환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뭐 국제적 정세 불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 요금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동안에 정부에서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면 적자를 누군가가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 문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좀 남는 것 같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도 노인 무임승차 문제 지금 특별 교부금 더 나눠주겠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그 목적으로 나눠주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지금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의 발언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데 머무르고 있고 실제로 오늘 정부가 이제 보고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기존에 추진하던 거하고 크게 방향이 다르지 않다. 이게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언급은 공공요금 인상을 동결 기조로 하자라고 했지만 상반기에 해당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하반기에는 사실 인상분에 대해서 그걸 뭐 원초적으로 뭐 없앤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 올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거죠. 지금 상황이. 네네.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 지방 정부의 이제 공공요금 인상도 상반기 동결 기조를 지금 보조를 맞추는 것이지 사실은 그게 하반기에 또다시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원래 대통령이 또 얘기했던 것 중에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지원을 네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 있지 네.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경제수석이 얘기한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안 됐다. 그러니까 예. 논의 중이다.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그러니까 드러난 어떤 말들은 어쨌든 뭔가를 이제 하는 듯이 이제 보이는데 네. 다소 구체적이지 않고 사실 이 구체적으로는 별로 나아간 거는 없다는 비판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가 충돌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과 협의 없이 상임위 법안을 곧바로 이제 본회의에 직회부를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양곡관리법하고 그다음에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발을 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여당 소속인 김도호 법사위원장이 지난 1월 16일에 민주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을 법안 이소위에 독단으로 회부를 했다. 이 점을 이제 문제 삼으면서 본회의에 그냥 보냈어야 되는 거를 이렇게 임의로 법안 이소위에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부를 한 것은 부당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맞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처음에는 어떤 절차에 대한 논란 뭐 그런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고성이 오가고 뭐 누구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말하는 식의 그러한 이제 논란이 벌어지는 등의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네. 근데 오늘 법사위는 최근 논란이 된 기관장들이 모두 출석했어요. 예를 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진호 공수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만큼 뭐 발언들도 여러 가지 하여튼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한동훈 장관 발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가장 관심을 모은 거는 최근의 논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리고 이게 고발돼 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수사도 진행 중인데 예. 왜 김건희 여사는 조사를 안 하냐? 이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이제 질의였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소환 조사를 한 바는 없는데 서면 조사는 했다. 출석 통보나 요구를 한 적은 없는데 소환을 위해 변호사와 협의한 것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는 진행 중이고 지난 정부에서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수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1심 결과까지 고려를 해서 검찰이 수사 결론을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곽상도 전 의원 50억 무죄 판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런 국민적인 어떤 공분, 분노 이런 것에 100% 공감한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 50억의 대가성이나 이런 것들에 의심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정도 상황이 있었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 거에 누가 동의하겠는가? 저도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제 어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이제 수감돼 있는데 면회를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뭐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한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부적절하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관련 질의가 나왔는데 수사받고 있는 공범에게 알리바이를 만들어라라는 말은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또 정성호 의원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접견 사실을 유출한 검찰 수사 라인을 공수처에 또 고발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관련 보도가 서울중앙지검의 고의적인 자료 유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내용에 의해서 공수처에 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고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정성호 의원의 구치소 면회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교도관이 입회한 가운데 진행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네. 그 교도관이 다 대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회유나 증거인멸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이냐라면서 설명을 하면서 또 반발을 했습니다. 네. 이 김진욱 공수처장 이름을 참 오래간만에 입에 올리게 되는데 김진욱 처장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수처의 수사 성과가 미진하다 이런 비판이 여러모로 나왔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인원이 모자란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검사 정원이 23명이고 처장, 차장을 포함하면 25명인데 네. 이것은 남양주지청의 검사 정원과 같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장, 차관 뭐 이런 고위 공직자들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에서 유죄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다. 그런데 남양주지청 정도의 검사 정원 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공수처 검사를 증원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공수처가 뭔가 명시적인 성과를 내고 증원을 요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성과가 없는데 무슨 증언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김진욱 처장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공수처 검사들에게 매일 뭐 날밤 새라고 하고 휴일 반납하라고 하고 심지어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술 받지 말고 일하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한 환경이 아니다라면서 또 항변을 하면서도 이 별로 수사 성과가 없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최재욱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공사 예산 문제로 야당 의원들이 질타를 받았다고요? 이탄희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감사원장 관사의 개보수 공사 예산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최재 원장 취임 이후에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사에 마당 공사를 했는데 이 여러모로 설명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네. 일단 최재 원장은 이 공사에 6천만 원이 든 이유에 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관사의 직원을 초청해서 만찬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실내에서 이 행사를 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 예. 마당에 이제 숲처럼 버려져 있는 땅이 있어서 이것을 정비하느라 돈을 좀 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답변에 대해서 이탄희 의원이 세부 내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화분 재료비에 480만 원 썼다고 하는데 계약서도 없고 화분이 몇 개 되지도 않고 그중에는 빈 화분도 있는데 왜 480만 원이 들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네. 또 관사 마당에 가로등 설치에 3천만 원이 들었는데 공원 가로등 설치 비용이 개당 한 30만 원대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 이게 이제 몇 개를 설치했다는 거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싱크대, 샤워기 보수에 1,000만 원 넘게 들어가고 화장실 보수에 8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문의를 해보니까 이 비용 한 4배가량 뻥튀기 된 거다라는 의견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최재 원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관사가 1985년도에 지어진 집인데다가 전임 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최재형 원장이죠. 최재형 의원이죠. 급작스럽게 나가는 바람에 6개월 정도 집이 비어서 여러 가지로 손을 봤다. 그래서 마당 부분은 뭐 직원들을 위해서 활용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새로 꾸미는 것이 필요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마당을 손보는데 돈 이렇게 든다는 게 논란이 된 건 참 이례적인 일 같은데. 마당이 있는 집에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갖고 뭐 얼마 드는지 모르는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6천만 원이면은 그냥 집을 다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당은 좀 모르겠습니다. 넓겠죠. 마당이 굉장히 넓은데. 저도 못 가져봐가지고 굉장히 넓을 것 같습니다. 6천만 원이면은 네, 뭐 어디는 집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의원의 주도로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네요.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 소위가 회의를 열어서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처리를 했습니다.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이제 의결을 주도를 했고요. 이 소위에 8명 중에 3명이 국민의힘 의원인데 법안 처리에 반발하면서 반대표 던졌고 의결하기 전에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간접 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을 하고 쟁의행위에 대해서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골자인데요. 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정기국회 때부터 이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을 해왔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서 의결이 미뤄온 상황에서 이런 법안 심사 소위의 통과가 이루어진 겁니다. 일단 이 개정안은 추후에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도 야당들 주도로 처리가 될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뭐 이전에도 반대해왔고 지금도 역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경영계하고 노동계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요. 경영계는 일제히 반발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법 개정안이 경제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당한 입법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부당하다. 그리고 원청업체에 대해서 계약관계가 없는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이제 환영의 입장을 대체적으로 냈는데요. 네. 이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서 노조법 체계안에서 간접 고용, 특히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길이 열렸다는 점하고 쟁의의 범위가 권리 분쟁까지 확대된 부분은 커다란 진전이다. 아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늦었음에도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게 된 거에 대해서 평가한다. 이런 입장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오늘 첫 TV 토론을 했어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TV조선을 통해서 중계가 됐는데요. 네. 아무래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윤심 당권주자 김기현 후보에게 다른 후보들의 견제가 집중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에 총선 경쟁력이 훼손된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네. 천하람 후보는 이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에 당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종속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했고 황교안 후보는 과거에 이제 KTX 노선이 김기현 후보 소유 땅을 지나가도록 노선이 변경이 돼서 울산시장도 하고 그랬는데 네.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보게 된 거 아니냐라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이런 논의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김기현 후보는 자신이 대표가 되면 장제원 의원에게는 절대 당직을 맡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대통령이 예를 들면 10명 정도의 대구 경북 공천을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은 10명을 그렇게 공천하라고 할 뿐이 아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윤핵관을 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윤핵관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이제 국민의힘 입당 전에 이제 과거에 했던 발언이라든가 과거 이력이라든가 또 정체성 공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받아쳤는데요. 특히 이제 좀 재밌었던 발언은 황교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 만든 당마다 망가뜨리고 우리 당에 들어온 뻐꾸기 후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안철수 후보는 떠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주변에 끝까지 남아있다. 그리고 뭐 과거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하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하고 단일화하고 합당하면서 하나의 전선에서 지방선거 치러서 이겼지 않았느냐. 현재가 좋다. 이렇게 현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고 곧바로 당대표를 내려놓겠다. 안정의석 확보를 한 후에는 다른 분이 대표를 해도 좋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승부수를 또 던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윤심 후보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 김기현 천하람 후보는 있다 이렇게 O 표시를 했고 안철수 황교안 후보는 X 표시를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 이제 밸런스 게임인데 네. 그 밸런스 게임하고 이제 OX 퀴즈 뭐 이런 것도 이제 부수적으로 했는데 김기현 후보는 자기가 윤심 후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고 천하람 후보는 이제 김기현 후보가 윤심 후보로 돼 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이제 얘기하고 싶은 그런 반영이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묘한 그러한 이제 뭐 양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두 개를 선택지를 놓고 이것 중에 뭘 선택할 거냐 이렇게 묻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예. 장제원 의원하고 나경원 전 의원하고 뭐 물에 빠지면 누구 구할 것이냐라는 등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후보들의 성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오늘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치권이 아주 미묘한 특히 이제 여권의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게 이번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 당대표로 추대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TV조선이 그제 이제 당정 융합 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 당대표를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 이 언론의 보도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기자들이 가서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네. 이철규 의원 이른바 윤핵관 4대 윤핵관 중에 한 명인 이철규 의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는데 이철규 의원은 그것은 가능한 이야기다. 당과 대통령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 된다. 당정 분리라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당정은 부부관계 같은 거고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굳이 직책으로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약간 거리를 뒀는데요. 안철수 후보 측은 이 캠프를 통해서 입장문을 냈는데 명예직을 이 대통령이 맡는 것은 당원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민심과 동떨어지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하지 못할 것이고 전당대회에 이런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천하람 후보의 경우에는 우리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여당이 또 용산 출장소 되는 거 아닌가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명예 당대표를 맡으려고 할까요? 이제 대통령이 그러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아무런 맥락도 없는데 보도를 하진 않았겠죠. 예. 근데 명예 당대표라는 게 사실 옛날식으로 말하면 그게 총재거든요. 그러니까는 총재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고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언론을 통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역사의 어떤 퇴행이지 않겠습니까? 별로 바람직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지 않아서 이것은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게 모든 것은 중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서울 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오늘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해달라 통보를 했었죠. 하지만 유가족들은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분향소를 지키겠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엔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분향소에 계시는 건가요? 제가 분향소에 있다가 잠깐 집에 갔다가 지금 이제 가는 길인데 예. 잠깐 좀 차를 세웠습니다. 네네. 네. 지금 그 분향소에 한 몇 분 정도 유가족이 계시는 겁니까? 분향소를 지키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예, 오늘 한 10분 정도 계십니다. 오늘 차벽 설치로 유가족들하고 경찰이 충돌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늘 6시 반에 예. 백규환 선생님 이주기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경찰하고 서울시에서 혹시 추모제 하는 동안 저희가 텐트라든가 혹시 다른 물품을 반입할까봐 예. 삼방이죠. 저희가 지금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딱 세 길인데 네. 세 길을 차벽서부터 바리케이트가 아니고 새로 나온 신제품 같습니다. 예. 아크릴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설치하면 절대 뚫지를 못합니다. 그거를 저희들과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저희들을 고립시키고서 시청에서 행정 대집행을 진행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다른 시민들 못 들어오게 막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행정 대집행을 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네. 지금 분향소에 있는 유족 측을 경찰 일종의 차벽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안전패스를 차벽 설치를 못하도록 막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차벽이라기보다도 안전 펜스죠. 예, 안전 펜스. 예, 들어오는 길목 세 군데를 전부 다 막았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해결이 된 겁니까? 안전 펜스를 좀 다른 곳에 떨어진 곳에 설치한 겁니까? 저희 유가족들이 세 군데를 다 항의해가지고 어머님들께서 좀 많이 진짜 너무 분노를 하셔가지고 두 쪽은 다 개방을 했고요. 추모제 하는 방향 쪽만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끝냈으면 나머지는 다 철거하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오후 1시가 서울시에서 자진 철거 시한으로 통보했던 시점이었잖아요. 근데 네네. 이미 이제 시한이 지난 건데요. 서울시에서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까지 전혀 들은 얘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들은 얘기가 없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저희 유가족분들이 많이 남아 계시다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시민분들도 많이 들어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밀고 들어와도 우리는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남자 아버님들 몇 분 정도만 남으시고 다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또 낮에 나와서 지켜야 되니까요. 서울시에서 공무원이 와서 뭐 어떤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어떤 서류적인 절차로서 행정 대집행에 들어가겠다. 오늘 오후 1시까지 나가라. 이렇게 그냥 얘기만 한 거예요. 얘기만 했었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계속 전화로만 만나자고 그냥 계속
전화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5일인가 6일날 계속 전화만 하시길래 서울시에서 그랬습니다. 우리 바로 밑에 있으니까 전화만 하지 말고 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우리 밑에 우리 대표도 있고 유가족도 있고 저희 대리들도 다 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라. 오세훈 시장과 오시란 정부 부시장님 내려오셔서 얘기하십시오. 전화하지만 하지 마시고 네.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내려오기 싫답니다. 아,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내려오기 싫다고 한 분이 왜 맨날 전화만 합니까? 그러고 나서 언론에는 대표 부대표 다 연결을 하려고 했지만 연결이 안 됐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 서울시가 얘기를 하기로는 갈등 해결을 위해서 유가족 측에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유가족 측에서 응답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언론에 기사낸 거 봤습니다. 그래도 그냥 꾹 참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려요, 언론에. 예. 분명히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뭐 그냥 자진 철거하십시오라고 해가지고 그랬으면 내려와서 얘기해라. 예? 네. 바로 우리 앞에 있으니까.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든 오시란 정부 부시장이든 내려와서 얘기하자 하니까 예. 내려올 수가 없다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왜 대면을 하려고 하지 않고 전화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한테 할 얘기가 없죠. 저희가 녹사평역에서 2달 가까이 서울시의 답변, 정부나 서울시에서 주는 답변만 추모관이든 소통관이든 준비를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2달 동안 녹사평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초에 2월 1일이죠. 예. 2월 1일이 아니고 아마 12월 31일, 1월 31일 되겠네요. 네. 그때쯤 서울시에 저희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제를 할 것이고 광화문 한편에 조그맣게 분향소를 운영할 테니까 허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니까 이틀 뒤에 답변이 온 게 녹사평 지하철역 지하 4층. 예, 거기를 제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무슨 생각으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냐, 우리들 보고 어떻게 지하 4층에 내려가서, 아이들 시민들과 추모하라고 하는 거냐. 예. 이거는 도저히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다. 아이들이 이태원 좁은 골목에서 죽었는데, 예. 우리들도 이 지하 4층에 내려가서 느낌에 어둡고 캄캄하고 숨 막히는 곳에 들어가서 우리들 보고 죽으라는 얘기냐. 이 이태원 참사가 잊혀질 때까지 땅속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으라는 얘기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시가 제안했던 녹사평역 지하 4층 공간에 가보셨겠죠? 가봤습니다. 아, 가니까 어떤 공간이든가요? 사람들도 안 다니고요. 예.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고요. 예. 다들 기자분들하고도 같이 가봤지만 다들 하시는 말씀들이 자기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답니다. 어떻게 이런 공간을 유가족들한테 제한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답니다. 서울시는 지난번에 철거 시안을 행정 대집행하겠다고 통보했을 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녹사평역 지하 4층이거나 아니면 다른 제3의 공간을 제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언론을 통해서 저희도 그 얘기를 접했고요. 예. 저희들은 분명히 저희들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자회견할 때. 예. 저희들이 현재 원하는 곳은 서울 광장 분향소고요. 예.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발빠르게 진작에 저희들한테 온전한 추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을 하셨으면은 네. 저희들 이렇게 힘들게 왜 저희들은 저희 아들 딸을 잃어버린
부모들입니다. 먼저 보낸 유가족입니다. 저희들이 왜 유가족이 됐습니까? 서울시와 정부에서 대응을 안 해서 12월 29일 날 네. 대응을 안 해서 저희가 유가족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하물며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면은 책임을 지고 저희들한테 온전한 추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을 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의무였고 저희들은 온전한 추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네. 전혀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행동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유가족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서울광장이 아닌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한다면 그쪽에 분향소를 설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아이들이 죽어서 방치를 당했고요. 네. 여기저기 죽어서 이끌려 다녔습니다. 더 이상 저희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여기저기 죽어서까지 끌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걸 서울시와 정부가 뻔히 알 텐데요. 네네. 그들이 먼저 계획하에 그렇게 그런 참사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이건 인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보니까 진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정부가, 경찰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서울시 부시장들이 대응을 안 해서 분명히 할로윈 축제 며칠 전에 서울시와 경찰청과 용산구청이 할로윈 축제 때 10만 이상이 모일 거기 때문에 네. 인파 대비를 해야 된다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처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왜 언행 일치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까? 서울시나 정부나 왜 그렇게 말만 잘하십니까? 그동안 정부나 서울시의 대처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서울시는 분향소가 설치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가족 측에서는 관혼상제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네, 의미입니까? 관혼상제 같은 경우는 집시법보다 예. 집시법에는 제외를 받습니다. 네네. 저도 법은 잘 모르지만 법정을 보니까 거기에 딱 그 관혼상제는 예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예.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뭐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보고 그 불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저희들에게 온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제공을 해 줬으면 저희는 저희가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아이들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고 싶지도 않고요. 아이들 이태원에서 죽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한이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고요. 네. 이제는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우리들 곁에 없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영정이라도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지킬 겁니다. 그 어떠한 행정 대집행이 와도 지킬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정부나 서울시에서 행정 대집행을 감행할 경우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측에서 대면으로 만나서 대화해서 분향소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시면 만나시는 거죠? 솔직히 서울시와 대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서울시와 대화할 생각은 없지만 굳이 진짜 진정으로 진심을 가지고 저희를 대하신다면은 만날 생각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처럼 언론 플레이하면서 저희들이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프로가 이기지 않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였습니다. 튀르키예 강진 당시 번쩍이는 성광이 보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진의 전조 증상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지진과 날씨, 이거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제는 지진이네요. 네, 뭐 여전히 기적의 생존자를 구조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이제 지진 발생이 난 지 벌써 한 열흘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 복구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진이란 현상이 왜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건지, 그리고 날씨나 기후 변화 이런 거랑은 정말 관련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네. 그 지진의 전조 현상에 대해서 기사도 잇따르기도 하고 네, 목격담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뭐 새떼가 날아올랐다, 뭐 지진광이 나타났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것 말고도 굉장히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예전 아주 옛날부터도 뭐 동물들이 먼저 알고 반응한다 이런 네. 이야기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나오는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그만큼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뭐라도 좀 단서를 잡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이제 지진이라는 게 단층이 움직여서 발생한다는 거를 이제 지금은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사실 이 사실이 알려진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상 더 많이 아는 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때 베게너의 대륙이동설 이거 이제 또 네. 외워서 이제 시험 봐서 보셨을 텐데, 예. 근데 이 이론이 처음 이제 주장 제기가 됐던 게 이제 겨우 100년 좀 넘고요. 그러니까 20세기 초 그때만 해도 맞아요. 과학자들은 이 지표면은 뜨거운 그 내부를 덮은 껍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왜 이제 과일 말라가면 쭈글쭈글해지고 이런 것 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이제 지표도 이렇게 점점 식으면서 이게 쭈글쭈글해지는 과정에서 산도 생기고 골짜기도 생기고 뭐 심하면 지진도 생기고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륙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라가면서 쭈글쭈글해지는 거다라고 예. 이해를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막 망원경으로 달을 보고 그 뭐 목성의 위성을 찾아내고 했던 게 벌써 17세기 초였는데 정작 우리가 딛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굉장히 최근까지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륙이동설이 나왔을 때도 거의 뭐 학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예. 이제 한 50년대 접어들어서야 이제 인정을 받고 기존 이론, 그러니까 껍질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이 폐기된 건 한 60년대에 들어서야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이 대륙이동설 이게 이제 자리 잡은 게 겨우 한 60년 정도 된 거죠.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말씀 네. 들어보니까. 근데 보통 이제 지진 날 때 양털구름 같은 지진운이나 번쩍하는 지진광 같은 건 뭐 발생한다는 거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지각은 잘 모르지만 네. 지각과 그러면은 만약에 지진광이 생겼다고 하는 거는 네. 이 하늘하고 연결이 돼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제 지진광 뭐 혹은 지진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기는 할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진이랑 관련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땅 속의 하늘,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진운, 지진광. 네. 그리고 지진이라는 건 땅 속에서 벌어지는 그쵸. 일이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사실 연관 짓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무리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할 때는 같은 자연 뭐 이게 요새 기후 변화도 심하고 지진도 일어나는 걸 보면 이제 지구가 아픈가 봐, 큰일 났어, 뭐 이런 얘기 이제 일상적으로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진이라는 거는 뭐 원래 지구에 지각이 등장한 이래 계속 있었던 현상이고, 그쵸. 또 지금 현대를 놓고 봐도 뭐 저기 알래스카부터 열대지방까지 어디서든 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기후 변화랑 연결을 짓는 게 어색한 건 맞는데, 그런데도 이제 기후 변화라는 게 워낙 전 지구적인 현상이라고 하니까 네. 그래도 조금은 지진이랑 어떻게 관련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학자들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날씨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거 이런 네. 거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저기압이거든요.
그쵸. 기압이라는 거는 공기가 내리 누르는 힘을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강력한 저기압이 등장을 하면 땅에 가해지는 압력도 당연히 달라질 테니까 뭔가 그것 때문에 지진이 어떻게 좀 영향이 받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지질과 상관관계가 있는 유일한 그 날씨 기상 현상이 바로 이런 태풍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요번 그 튀르키예 지진처럼 막 강진으로 이어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굉장히 느린 시간 막 길면 몇 개월 동안 천천히 에너지가 방출되는 그런 느린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말씀 듣다 보니까 지구 바닷물 있잖아요. 네. 공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누른 것처럼 바닷물이 적도로 갈수록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높이가 뭐 10m도 훨씬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제가 어디서 들은 수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들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기압이나 이렇게 기압으로 누르는 것도 땅에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저 혼자 생각한 겁니다. 네. 근데 기후변화도 지진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그 인도, 네팔 이쪽에 히말라야 산맥 있잖아요. 그 바로 아래쪽 지역을 인도 겐지스 평원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농업 생산량도 많고 인구 밀도도 높고 또 이렇게 몬순 기후다 보니까 여름철이 되면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요. 근데 또 이 그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하면 판과 판이 만나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누가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 평야에 비가 많이 오는 여름에는 히말라야의 미소 지진이 좀 덜 발생을 하고요. 대신 겨울철에 이제 비가 잘 안 오는 건기에 접어들면 미소 지진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그런 상관관계가 좀 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까 바닷물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지각을 누르는 힘이 이제 강수량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 지역은 기후변화로 점점 평균 강수량이 점점 줄어드는 지역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막 한번 비가 오면 막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이제 비가 내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상관관계를 어디까지 확대 해석을 해야 될지는 아직 뭐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관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비슷한 예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어쩔 때는 굉장히 심각한 가뭄이 들었다가 또 어떨 때는 막 폭우가 내렸다가 하는데 그렇게 극단적인 양상을 띈 2011년과 2017년의 산맥 높이를 비교를 해봤더니요. 이 강수량 차이 때문에 그 산맥의 높이가 한 2.54cm, 그러니까 1인치 정도가 차이가 났다고 해요. 그럼 이 정도면은 지각이 스트레스로 느낄만 한 정도다라고 이제 휜다는 거잖아요. 네, 연구가 있더라고요. 하기야 엄청나게 큰 댐이 자꾸 건설이 되니까 그 주변에 지진이 늘어난다더라. 그쵸.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우리 기상청에서 발표했나요? 튀르키예 지진 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지하수 수위가 변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까지 지하수 수위가 변동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이 압력을 받게 되면은 땅이 그러면은 지하수도 뭔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지진이 나면은 지하수 수위의 변동이 있기도 하지만 또 지하수를 우리가 계속 써서 지하수를 자꾸 퍼내면 그 공간이 비면서 또 지진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가 있는데요. 그 캘리포니아 서부에 굉장히 유명한 단층이 있어요. 그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이게 이제 북아메리카랑 태평양판 이렇게 이제 어긋나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여기가 굉장히 강진이 잘 일어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자꾸 지하수를 뽑았으면 이 지각에 가해지는 무게가 점점 줄다 보니까 땅이 점점 더 잘 미끄러지더라. 네, 그런 이제 연구 유사성이 이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포항 지진 경우에도 지열 발전소 만들다가 지진이 생겼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지각이 있는 데가 이렇게 미끄러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든 영향을 다 받을 수 있겠구나.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대기 현상하고 지진을 연결짓는 게 혹시 유사과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오늘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미소 지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느끼긴 어려운 아주 약한 규모의 지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또 하나 함정은 뭐냐면 미소 지진과 진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유감 지진과의 또 관련성은 여전히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미소 지진 이야기니까 뭐 그냥 괜찮구나, 안심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엄청 걱정할 것도 아니고 지금은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물이 이렇게 땅의 압력에 그 영향을 줘서 뭔가 지진이 있고 없고 한다면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빙하.
이게 바로 얼음 덩어리잖아요. 그러네요. 또 빙하, 또 기후변화 때문에 빙하가 계속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럼 과연 빙하와 지진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그 연구진이 아이슬란드 빙하를 연구한 게 있어요. 예. 이게 과거에 어떤 특정 시기를 잡아서 빙하가 뭐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빙하가 줄어들 때는 화산 활동이 늘어나고 빙하가 커질 때는 화산 활동이 줄었다고 해요. 근데 이 화산과 또 지진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화산이 그렇죠. 지진을 일으키기도 하고 화산대라는 말도 하잖아요. 네, 지진이 화산을 일으키기도 하고.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대표적인 게 그렇게 화산 때문에 지진이 벌어지는 거를 이제 화산 지진이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면은 그 1975년에 하와이에서 굉장히 그 커다란 강진이 난 적이 있어요. 규모 7.4였는데 네. 이게 일어나기 전에 자꾸 이제 화산 발생 전에 막 지진이 자꾸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이듬해 굉장히 커다란 화산이 폭발했고 그리고 그해 겨울에 엄청난 강진이 났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은 아이슬란드에서 빙하가 줄면 화산 활동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기후변화 때문에 빙하가 줄면 결국 또 화산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고 또 화산을 끼지 않더라도 빙하 자체의 움직임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런 걸 빙하 지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빙하 지진은 미소 지진뿐만이 아니라 규모 5 안팎의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지진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쩌면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이제 빙하 지진이 더 잦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진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겁니까? 우리 이제 지진의 전조 증상 얘기했었잖아요. 네. 안 되나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뭐 지진은 지진광 이게 애매하다라고 말씀도 드렸던 게 뭐냐면 네. 이게 진짜 뭔가 예측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뭐 지진운이 됐건 지진광이 됐건 혹은 다른 뭐 미소 지진이 됐건 그런 현상이 있으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지진이 강진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현상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너무 그 현상의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렵고 옛날에 뭐 이제 한 70년대 피파와 에스파를 막 분석을 해가지고 맞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드디어 찾았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것도 나중에 후대 보니까 또 안 맞는 게 너무 많더라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은 철저히 대비하는 거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죠. 이제 조기 알겠습니다. 경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빨리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구생활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과 전북에 1mm 내외의 비나 1cm 미만의 눈이 오겠습니다. 양은 적겠지만 도로가 얼어 안전사고와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낮까지 제주도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 산지는 2에서 8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0도, 광주 2도 등 전국이 영하 4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대구 8도 등 전국이 3에서 9도로 모레 아침까지 평년과 비슷하다가 낮부터 기온이 올라 온화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은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당분간 너울성 파도 밀려오겠습니다. 주말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2도, 습도 57%,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눈으로는 분명 봤을 텐데 우리 의식 속에는 없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관찰력 부족 탓을 하며 무심히 넘기겠지만 그게 안전과 생존이 걸린 문제라면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요즘 많게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들르는 편의점. 혹시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가 붙어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동안 왜 못 봤지 하는 분들이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편의점 출입문을 열기 전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내부를 보지 못하도록 유리창에 시트지를 붙인 이유는 그럼 뭘까요?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영업소 바깥으로 담배 광고를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만들어진 것이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시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문화됐는데 이걸 다시 살린 게 감사원이었습니다. 2년 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보건복지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편의점 점주들은 하는 수 없이 유리창에 시트지를 붙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인천의 편의점에서 강도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걸 지켜보고 불투명 시트지 탓에 매장 안이 보이지 않아 심야 시간에 광역범죄가 발생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란 공포심이 커졌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편의점 점주들 사이에서 시트지를 없애달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런 걱정이 과장이 아닌 게 경찰청에 따르면 편의점 범죄가 한 해 15,500건에 육박하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수도권 일부 점주들은 범죄 대비용으로 매장 내에 목검이나 가스총, 전기 충격기를 갖춰놓고 있기도 하답니다. 정부는 형광필름 부착이나 담배 광고물 제거 등 대안을 안내하고 있다고 하지만 각도에 따라 광고물이 안 보이게 만드는 형광필름은 담배 회사에서 광고 계약 조건 위반으로 문제 삼고 그렇다고 주요 수입원인 담배 광고비를 포기할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편의점 점주들이 처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안과 밖, 범죄 현장과 안전한 사회를 구분짓는 경계가 되고 있는 편의점 유리창에 얇은 불투명 시트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Everything gets in the way. Seems you cannot be replaced. And
just to know that you're well. In this world, it's just us. You know it's not the same as it was. In this world, it's just us. You know it's not the same as it was. As it was. As it was. You know it's not the same. Go home, get headlines, feed internet. I don't wanna talk about the way that it was. Leave America, 2 kids follow her. I don't wanna talk about us doing it first. As it was. You know it's not the same as it was. As it was. As it was.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해리 스타일스의 As It Was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역시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박정민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불투명 시트지뿐 아니라 바깥쪽에는 편의점 행사 상품 광고 전단지가 잔뜩 붙어 있더라고요. 물건을 쌓아놓기도 하고요. 광고하고 싶은 욕심이 누군가에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글쎄 이거는 그러니까 편의점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는 불투명 시트지일 테고요. 행사 상품 광고 전단지를 붙여놓는 건 편의점의 자의에 따라서 붙여놓은 것이긴 할 것 같은데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은 편의점 점주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정부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제도적으로 어떤 대안을 만들면 좋을지 고민이 좀 필요하기도 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참 관심과 무관심의 차이가 이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니까 편의점 범죄가 진짜 많구나 우리나라에. 그럼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심히 들러서 컵라면 하나 먹고 뭐 필요한 거 한두 개 사고 그냥 정말 무관심하게 나오는 그런 공간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편의점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 관심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편의점 점주분들도 손님들하고 그냥 물건 사고 계산 주고받고 그냥 끝내는 이런 것보다는 한마디씩 한번 건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같은 동네에 있으면은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안면을 터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계속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차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진이 발생한 튀르키예 지금 이제 구조자를 생존한 구조자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꾸 이렇게 그동안에 회의적인 시각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었는데 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네, 222시간 9일하고도 6시간 만에 15일 오전 10시 튀르키예 남부의 카흐라만 마라슈의 건물 잔해에서 42세 여성이 구조가 됐어요. 222시간 만에. 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지금 뭐 밤에 기온이 영하 10도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다가 네. 우선 그냥 배고픔만으로도 사실 9일이라고 하는 그러네요. 시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인데 네. 42세 여성이 구조가 됐고요. 그리고 77세 여성이 212시간 만에 동남부에 있는 아디야만에서 구조가 되는 일주일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자들의 구조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사망자 숫자가 지금 4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4만 1,000명이 넘게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네. 튀르키예에서만 35,418명, 시리아에서 5,81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기적 같은 생還소식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생존자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은 굉장히 이제 희박해져가는 시기인데요. 네. 에르아르도 레이노소 앙골로 멕시코 국립자치대 공학연구소 소장의 교수 설명을 들어보면 잔해에 깔린 사람이 닷새 정도가 지나면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예외는 있지만 예외는 항상 존재하죠. 20여일 만에 구조된 사람들도 기록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9일이 지나면 거의 0%에 가까워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명구조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구호 활동도 배고픔과 추위로 떨고 있는 2차 재난에 노출된 생존자들을 위주로 후속 지원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차 구호대가 이제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예. 어제 한 청취자분께서요. 튀르키예 기반 하지 마시고 시리아 기도 좀 전해주세요. 이걸 문자로 보내주신 게 내내 가슴에 남았어요. 근데 사실 시리아에 지금 외신들이 좀 들어가서 제대로. 워낙 지금 뭐 상황이 좋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전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리아 상황이 잘 전해지지 못하는 게 걸리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시리아 쪽에서는 이제 발표되어지는 그리고 겨우 집계가 되어지는 경우만 전달이 되는 것이고 지금 네. 국제사회에서 시리아의 지금 피해 지역에 직접적으로 구호 물자를 전달할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조금 더 연락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현재까지로는 어쨌든 취재진들이나 상황을 전달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상자 집계도 사실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젯밤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지금 내리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았습니까? 예, 눈폭탄이 쏟아졌는데 네. 경북 울진에 2014년에 17.1cm의 적설량이 기록된 적이 있었는데요. 9년 만에 최고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강원도 근무할 때 5월 달에도 뭐 눈이 내려가지고 이제 그런 적이 있긴 했습니다만. 예, 봄에 4월에도 눈이 내리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때 아닌 눈이 좀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밤까지 동해안과 강원 산간, 경북 북동 산간을 중심으로 눈이 더 내리는 곳도 있을 것이란 예보가 나왔는데 하루 동안 내린 눈의 양을 보면 주문진 강릉이죠. 23.9cm. 오후 3시 오늘 8시 기준입니다. 네. 그다음에 경북권에는 울진이 24.6cm의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지금 그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폭설이 쏟아지면서 제대로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고도 잇따르기도 했었는데요. 강릉 같은 경우는 5cm 안팎의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미 이제 주차장으로 변해진 상황이고 그리고 출근을 서두르는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눈구름대가 동해안에 좀 오래 머물기 시작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눈이 내렸고요. 이번 눈은 오늘 자정까지 강릉과 동해 삼척을 중심으로 최대 8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기사 보니까요. 차가 달리다가 이렇게 전복이 돼서 도로 옆으로 뒤집어진 모습까지 좀 보이는데 네. 좀 교통사고도 적지 않았겠어요. 네. 강원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어젯밤 늦게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강릉 동해 삼척에는 오전 한때 대설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보되어진 것보다 눈이 많이 왔잖아요. 네. 제설 작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해서 사고들이 잇따랐는데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눈길 사고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아도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오전 9시쯤에 동해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앞서가는 화물차를 들이받았고요. 국도 7호선에서는 오르막길에 차량들이 못 올라가가지고 운행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강릉에서는요. 오전 8시 58분께 그 축헌동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도로 옆길로 미끄러지거나 오전 9시에는 옥계면 도직리 도로에서 차량들이 충돌해서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에 운전자가 자력으로 탈출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만 낙상사고도 잇따라 벌어지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경북에서도 눈길 사고가 잇따랐는데 오전 8시쯤에
포항에서 1톤 트럭과 트레일러가 추돌 사고가 발생을 해서 운전자 1명이 다치는 등 경북 지역에서만 1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항은 평소에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1cm 정도의 눈이 내려도 제설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한때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었고요. 경주에서는 국도 14호선하고 지방도 945호선 등의 일부 구간의 통행이 한때 통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울릉도로 가는 경북에서 울릉도로 가잖아요. 예. 포항에서 울릉도로 예, 가는 포항에서, 여객선도 예. 폭설 때문에 운행을 중단했고 설악산, 치악산, 태백산, 오대산도 주요 탐방로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네. 뭐 고립된 주민도 일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니까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폭설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내일도 눈 소식이 있나요? 네. 수도권하고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제주도에 약간의 비나 1cm 미만의 눈이 조금 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출근길에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교통 혼잡에 대비하셔서 조금 일찍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의 지방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말인 토요일하고 일요일 사이에는요. 충청과 남부지방은 봄을 재촉하는 비 소식이 있어서 혹시나 야외 나가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당분간은 추위는 없겠습니다만 아침과 밤에는 상대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니까 감기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독감 걸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하기 때문에 예. 신경을 좀 쓰시고요. 서울의 경우는 내일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5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이제 봄이 조금 있으면 오잖아요. 네. 마지막 추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문득 드는데요. 벌써 입춘이 지나긴 지났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차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강원 춘천에서는 초등학생이 집을 나간 뒤에 서울 잠심역 인근에서 연락이 끊겨서 실종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사히 발견이 됐잖아요. 네. 근데 웬 낯선 남성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춘천에서 실종된 학생이요. 서울을 갔다가 충주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50대 남성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춘천에서 닷새 전에 11살 초등학생이 실종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북도 충주에서 발견이 됐는데 10일 날 강원도 춘천의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CCTV에 촬영이 됐어요. 뭐 짐도 없이. 그리고 실종 신고가 접수가 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는데 잠실역 주변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꺼졌습니다. 네. 근데 부모님이 당일날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음 날에 알아차리고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일 날 실종 신고를 한 거죠. 근데 연락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SNS 같은데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나 하면 흔적들이 좀 남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경찰에서 이제 실종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혹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초등학생의 인상착의와 사진을 공개하면서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공개 수사 하루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흔적이 사라졌었는데 발견된 곳이 충북 충주에 있는 한 도전 공장의 건물이었는데 예. 하루 전에 이 초등학생이 부모님에게 충주에 있다. 무섭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해서 위치를 찾은 건데요. 가보니까 50대 남성이랑 함께 있었던 겁니다. 예. 이 남성이 공장 건물을 빌려서 살고 있었는데 춘천으로 데리고 와서 왜 이 초등학생과 함께 있게 됐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에게는 어린 학생을 꿰가지고요. 약취라고 하잖아요. 꿰어서 충주까지 데려가는 등 납치와 유인 등의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어찌됐든 이 남성이 초등학생을 데리고 갔다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는 충주에서 발견된 배경과 그동안의 행적을 조사하고 이 남성을 상대로 해서 범죄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학생이 발견됐을 때 현행범으로 이 50대 남성이 체포가 됐거든요. 네. 근데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계속 학생하고 같이 있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가보니까 초등학생이 공장 2층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이제 이 학생을 데리고 갔는데 이 학생이 발견된 도전 공장은 가동을 하지 않고 비어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협박을 해서 유인을 한 것인지 조사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춘천 가족들에게 이 초등학생이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다친 곳은 없는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춘천 집에 있다가 밤늦게 집을 나갔다가 연락이 끊겼어요. 네. 그런데 버스를 타고 11살밖에 안 되는 초등학생이
서울 잠실로 갔다가 네. 그리고 다시 충주를 갔어요. 예. 근데 그 옆에 50대 남성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건물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오래된 공장이었고 발견됐을 때는 이 여학생을 이 남성이 숨겨놨던 겁니다. 그럼 만약에 미성년자잖아요. 네. 이렇게 데리고 갔다고 하면은 아동을 유기한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네, 실종 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서 처벌이 불가피한데요. 실종 아동법상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는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실종 아동을 약취, 유인 또는 유기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이런 사유를 인해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미성년자 유인 혐의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이 문자를 보내기 천만다행이고 그러지 않았으면 경찰이 빨리 찾기가 쉽지 수사해가지고 않았을 거예요. 예. 찾기를 정말 다행입니다. 이거 무슨 일이 발생할 뻔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들 정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4월 말 목표로 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일단 윤석열 대통령 발언 때문으로 보이긴 하는데 보류를 했네요. 네. 인상을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당장 하기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고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서울시가 인상 계획을 하반기로 미루게 된 겁니다. 4월로 이제 대중교통, 그러니까 지하철하고 버스 요금 인상을 예고를 했었는데 하반기로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공공요금을 동결하라는 압박에 사실상 백기를 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서민 가게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호응해서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려면 결정만 해도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 절차가 있으니까 그 행정 절차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청회를 이미 열었고요. 시의회 의견 청취도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도 있어야 되는데 그 심의 시기도 시의회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애초에는 한 300원에서 400원 정도 예.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공식화했는데 최근에 요즘 난방비 얘기잖아요.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곧 봄이 오지 않겠냐고. 예. 저는 올겨울에 난방비랑 싸우다 보니까 어느새 봄이 오는 시기가 됐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는 연기를 했습니다만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는 원인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교통 운영기관의 적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아마 하반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올리지 않을까. 근데 그때도 또 다른 요금을 올리거나 물가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런지 저는 그 부분도 말입니다.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고지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네. 1월 난방비 고지서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공공요금 또 인상하기로 뭐 예고가 이미 다 된 상황이고 네. 이러니까 그냥 소나기 피하자고 자꾸 한쪽은 너무 분노가 국민들이 네. 서민들이 힘들어하니까 한쪽은 조금 떼가지고 조금 뒤에 인상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런 쪽으로 자꾸 가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네요. 근데 뭐 결국은 지금 뭐 여론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기하고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올해 한 번만 올리고 안 올릴 건가? 그리고 앞으로 더 올릴 요인이 없나 하면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다 뭐 그동안에 그렇게 올리겠다고 큰 소리를 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의 대중교통의 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응답자의 95.3%가 지금 물가 수준에 비해서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률과 그 수준이 높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HR 테크 기업인 인크루트에서 대학생 직장인들 회원 1,335명을 대상으로 요금 인상 계획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70.6%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다음에 24.7%는 많이 오른 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대중교통 요금을 부담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10명 중에서 7명이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매우 부담스럽다가 18.9%, 약간 부담스럽다가 49.4%입니다. 이미 이제 많이 오른 요금도 있고 택시 요금도 사실 얼마 전에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고금리가 당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금리가 더 오를 것이다. 이런 그렇죠. 전망에 지금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네. 하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고금리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 우리가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고 그렇죠. 결국 환율도 높아지는 상황이 유지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에너지 요금을 내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오히려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가지 국민 부담은 계속 커지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네요. 이럴 때 정말 정치권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요. 네. 자, 마지막 뉴스로 가겠습니다. 요즘 MZ세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어플이 있어요? 네. 메타버스 기반의 어플인 본디라고 하는 어플인데요. 제가 보니까 이거 굉장히 좀 익숙한데? 이런 생각을 전 좀 했거든요. 이걸 네. 보면서. 이거를 쉽게 이제 말씀드리면 싸이월드 플러스, 카카오톡 플러스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많이 섞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 보는 건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10월에 싱가포르의 IT 스타트업인 메타드림에서 만들어진 메타버스 기반의 SNS 어플인데요. 우선은 카카오톡은 추가를 막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 여기는 쉬운 명까지만 친구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인기 있는 어플은 다 뭐 꾸미는 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 옛날에 인형놀이 하는 것처럼 사람 캐릭터를 다 꾸밀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싸이월드 하면 뭐 예. 생각나세요? 이 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방도 캐릭터처럼 캐릭터와 함께 자신의 방을 이렇게 갤러리 형태로 방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는 개인 공간이지만 왔다 간 사람이 메모 형태로 또 내용을 남길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역할놀이를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걸 메신저를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딱 정해진 사람들만. 예. 그래서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도 할 수 있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싸이월드는 그 싸이월드 유행하는 음악을 도토리 주고 사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백색 소음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더 실제와 가깝다고 느낀다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되게 특이한데요. 네. 저도 얘기는 들었어요. 네. 이제는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까지 넘어갔다가요. 이제 다 버리고 거기로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요즘 젊은 층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요. 네, 전 젊은이가 아닌가 봅니다. 전 기사로만 이런 걸 접하는 거 보니까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어쩐지 설명하실 때 싸이월드를 더 많이 설명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제가 보니까 비슷한데? 이렇게. 네. 근데 뭐든 뭐 배워야 되니까요. 한번 네. 가서 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뭐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젊은이들은 왜 관심을 갖고 있을까도 한번 뭔가 우리가 이유가 보면 있겠죠. 그렇죠. 이유가 그 사람들의 있겠죠. 마음을 끄는. 네. 네. 너무 피곤해서일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 맺으면 피곤해지거든요. 요즘엔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도 그냥 챗을 한다 그러잖아요. 말을 하지 않고 네네. 전화를 하지 않고. 네. 어떤 새로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밤탐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재 디렉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괜찮으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지난 1월 한파 때는 도무지 봄이 올 것 같지 않아서 그때는 정말 추웠어요. 봄이 오긴 오나 했는데 네. 희한하게 2월 4일이 입춘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너무나 신기하게 맞아요. 그 절기에 맞춰서 그게 딱 지나면 봄이 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조금 빨랐어요. 그날 날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네. 역시 절기가 그쵸. 맞아. 이렇게 해서 진짜 이제 봄이 오는구나 했더니 그 다음에 다시 더 추워지더라고요. 그러게요. 제가 근데 이런 절기 뭐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준비했던 주제가 있는데 음력 날짜라서 이게 늘 좀 헷갈리잖아요. 네. 그래서 좀 오늘 좀 착각을 했어요. 왜요? 뭐 어떻게 착각을 하셨길래 그래요? 이제 바로 정월대보름에 맞춰서 달과 관련된 주제를 미리 잡아놨었거든요. 네. 작년부터 잡아놔서 정월대보름에는 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했는데 그게 작년 정월대보름이 2월 15일이거든요. 네. 제가 작년 날짜를 올해 날짜로 착각해서 실제로 올해의 정월대보름은 지난 2월 5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껴뒀던 주제가 이제 공교롭게 뭐 한 주 좀 미뤄지게 됐는데요. 네. 또
또 1년을 기다리기엔 너무 또 아쉬운 주제라서 그럼요. 한 주 늦었지만 오늘 달에 대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니 뭐 정월대보름 달도 달이고 이달 뜨는 달도 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보름달 매달 뜨기도 하고요. 네. 제가 그동안 만난 사람들 중에서 과거에도 그랬는데 최근에 들어서 또 이제 미술품 컬렉터로 새로 입문하려는 분들이 작년에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만나면 특히나 달 항아리 도상을 찾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해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달 항아리를 좋아할까? 그리고 달 항아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달 항아리의 유래나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 그래서 오늘은 이 달 항아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달 항아리가 이쁘긴 하죠. 네. 선도 굉장히 곱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 굉장히 마음도 푸근해지고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네.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줄은 몰랐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달 항아리를 주제로 그리는 특정 작가님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특정 작가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냥 달 항아리를 찾을 거야 하는 분들이 많던데 한동안 한때 뭐 한 10년, 20년 전쯤에는 해바라기 작품 그렇게 찾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렇듯이 요즘에는 달 항아리 작품을 찾는 분들이 많길래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실까? 그리고 이제 그분들한테 오늘의 주제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달 항아리가 뭔지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달 항아리 그림 얘기를 하기 전에 달 항아리 자체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요. 네. 기본적으로 달 항아리는 구분하자면 백자입니다. 네. 백자면은 시대가 조선시대죠. 네, 고려청자, 조선백자 이렇게 예. 되니까 조선시대인데 17세기 이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18세기 전반에 거쳐서 이런 질 좋은 달 항아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요. 이 달 항아리를 원래는 백자대호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백자인데 이제 크고 크다. 둥근 거니까 백자대호 이렇게 불렀다는 건데 우리 그 백자 중에서 옆으로 이렇게 빵빵한 느낌 나는 거. 네, 그쵸? 맞아요. 이 편이 맞는 거예요? 빵빵하다는 네, 게? 맞아요. 빵빵하게 둥그런 그런 네, 네. 느낌이 나는 게 맞는데 네. 이제 지름이 한 40cm에서 60cm 사이 정도가 되는 커다란 거죠. 네. 네. 일제강점기에는 이 둥근 항아리라고 해서 원호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사실 본질이 중요하지 이름이 뭐가 중요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달 항아리가요. 네. 백자대호였다면 지금까지도 그 명칭이 사람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좀 무미건조하잖아요. 맞아요. 백자대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인과 식사를 하면서 달 항아리 그림 이야기를 하길래 예. 왜 달 항아리가 좋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뾰족해질 때면 이 달 항아리처럼 그 달처럼 둥근 달 항아리 그림을 보면서 좀 넓고 푸근해지는 차분한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백자대호였다면 네. 마음이 뾰족해질 때면 백자대호를 보면서 뭐 푸근해지는 넓은 마음을 가질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느낌이 안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동일한 물체를 보고도요. 달 항아리라고 하면 그러지 않아도 빵빵한데 네. 크기도 크고 네. 가서 기분은 울적하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안아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포근한 쓰다듬어주고 느낌도 들고 네, 왠지 맞아요. 달이라는 그 네. 감성이 또 갖는 그런 게 있잖아요. 참 느낌이 단어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바로 스토리텔링이고 브랜딩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많은 네. 기업들이 큰 돈을 들여서 네이밍을 하고 그 이름에 또 스토리를 붙여서 널리 알리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이름이라는 것,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같은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달 항아리라고 하는 아주 낭만적 이름이 처음 붙여지게 된 시초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이제 2명 정도로 좁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가예요. 달 항아리를 한때 아주 즐겨서 그렸던 김환기 화백. 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국립중앙박물관의 관장이었던 최순우 선생의 공으로 돌리는 이들이 많은데요. 예. 이 둘은 절친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환기는 희고 둥근 항아리를 수도 없이 그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백자 그 항아리를 껴안고 예. 달이 뜬다 달이 떠 하면서 흥얼거렸다고 하고요. 실제로 끌어안고. 맨정신은 아니죠.
같은데. 아마 이제 뭐 반주를 항상 걸치지 않으셨을까 네, 네. 싶기도 한데요. 네. 그리고 그 최순우 선생은 1963년에 신문 칼럼에 달 항아리라고 하는 단어를 지면에 처음 실었는데요. 그 칼럼의 구절을 살펴보자면요. 오늘 백발이 성성한 어느 노 감상가 한 분이 찾아와서 시원하고 부드럽게 생긴 큰 유백색 달 항아리 하나를 어루만져 보고는 혼잣말처럼 잘생긴 며느리 같구나 하면서 잠옷 즐거운 눈치였다. 이런 글귀를 썼거든요. 사실 김한기 작가와 최수훈 관장은 이제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 달 항아리라는 표현을 둘이 같이 사용하면서 정립시킨 게 아닐까라고 이제 좀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전시에서도 달 항아리라는 명칭을 계속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당시는 1950년, 1960년 이때인데 2000년에 영국 브리티시 뮤지엄에 한국시를 개관을 했어요. 네. 이때 달 항아리를 전시를 하면서 그때에도 뭐 백자대호 이게 아니라 영어로 문잘, 그러니까 달 항아리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고요. 네. 2005년에 서울에 고궁박물관 개관을 할 때도 첫 전시의 제목이 백자 달 항아리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 항아리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쓰다 보니 일종의 이런 열풍에 힘입어서 국립기관도 서서히 이 백자대호라는 공식 명칭을 달 항아리로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데요. 조선의 백자대호는 우리나라의 국보와 보물로도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문화재청이 2011년에 이 백자대호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백자 달 항아리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네. 결국은 이게 공식 용어가 돼버린 거네요. 맞아요. 네.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그냥 낭만적으로 불렀던 약간은 시적인 애칭이고 별칭이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공식 명칭으로까지 바뀐 상황이죠. 근데 진행자님, 이 달 항아리가요. 둥근 형태를 지니고는 있는데 완벽히 동그랗지는 않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몰랐어요. 상세하게 보신 적은 없으신가 보죠. 그렇죠? 네, 왠지 추궁당하는 느낌이지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많이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맞아요. 크고 둥근 것 정도만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아니, 제 비례는 균형이 잘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달 항아리를 보실 기회가 있다면요. 한번 그 형태를 라인을 한번 보세요. 네. 생각보다 동그랗지가 않고 약간은 이제 찌글찌글 이렇게 찌그러져 있거든요. 이질러져 그래요?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사실 이 달 항아리가 글로벌 무대에서도 찬사를 받고 있는데 이 거대하고 둥근 항아리가 그러니까 이제 도예인 거죠. 네, 도자기죠. 그렇죠.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것이 없기도 하거니와 또 점점 빠져드는 매력 포인트는 바로 그 부정형의 원, 완벽하게 동그랗지 않는 것에서 매력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다소 찌그러진 듯한 부정형의 원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그 제작 방식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제작 방식 때문인데요. 보통 도자기를 빚는다 하면은 뭐 어떤 모습 떠올리세요? 물레 위에 네. 도자기 올려놓고 이렇게 막 그쵸. 돌리면은 돌림판이 막 돌아가면 커지잖아요. 네. 이렇게 손가락 넣어가지고 하면. 맞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사랑과 영혼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얘기를 일부러 안 했어요. 너무 옛날 얘기 같아서. 네. 네. 하여튼 네. 그렇게 많이 하니까요. 네, 특히 네. 이제 부모님들,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네. 아이들도 그렇게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네, 요즘에 뭐 이렇게 그 참여해볼 수 있는 네, 그런 데도 네. 가면은 물레 돌리는 거 한번 체험도 해보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진흙 반죽 같은 것을 돌림판 위에서 이제 만져서 빚어서 올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 달 항아리는 굉장히 크잖아요. 물레를 그쵸. 돌려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입구는 매우 좁기 때문에 손을 넣어서 달 항아리를 만든 상태로 이렇게 빚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네.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진흙을 길게 만들어서 이렇게 둥글둥글 말아 올리듯이 네. 한 겹씩 쌓아 올린 다음에 그렇게 네. 겉면을 만들더라고요. 저 그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는 아마 물레가 없을 때이거나 아니면 예. 동그랗게 만들고 싶지 않을 때 그래요? 그렇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달 항아리는 기본적으로 물레를 쓰기는 하지만 한 번에 물레를 써서 빚어내지는 못하고요. 두 개의 대접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는구나. 네, 아래판 위판을 만들어서 네. 두 개를 붙여냅니다. 그러니까 반구 형태를 각각 빚어서 이어 붙이는데요. 네네. 이렇게 아래와 위의 반구의 지름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이걸 붙이는 과정에서 이제 가운데 그 이음 자국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이제 좀 찌그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살짝 이질러진 모습이 본인에게 오히려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고 하고 이것이 다랑아리가 갖는 또 미학적 매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완벽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는 미감이다라고 하는 거에 혹시 공감이 되시려나요? 왜 계속 추고 나가는 느낌이죠? 되고 있습니다. 안 드신다면 제가 설득을 하려고요. 그 막사발 좋아하잖아요. 네. 완벽한 형태가 아니라 네. 사람의 뭔가 느낌이 남아있어야 좋아하잖아요. 네네. 약간 투박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매력을 사람들은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완벽하고 매끈한 것이 주는 또 미적 아름다움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주는 어떤 인공적인 느낌보다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말씀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매력 또 인간미 이런 것을 또 매력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요즘엔 로봇한테 시키고 인공지능한테 시켜도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이 만들면 뭔가 부족하거든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이 다랑아리를 그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주는 미감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러한 자연스러운 매력일 텐데요. 사실요, 접합 부위를 그냥 둔 것이요, 기술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중국에도 이런 이제 항아리를 비슷한 방식으로 만드는데 네. 모두 그 접합부의 외관을 매끈하게 다듬어서 이어붙여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이지 않게 처리를 하거든요. 조선 백자 기술이 꽤나 대단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못해서 그냥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그랬겠죠. 네, 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일부러 그냥 두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조선 백자가 이제 이런 거를 추구한 게 아닐까. 즉 완벽하고 인위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이제 자연스러운 미학을 추구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데요. 네. 앞서 다랑아리라는 이름을 지면에 처음 실었던 최순우 선생의 글에서는 이제 다랑아리는 마치 인간이 지닌 가식 없는 어진 마음의 본바탕을 보는 듯하다라는 표현도 이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화려하지 않고 담백한 그리고 이제 인위적이지 않은 그런 형태에서 주는 심미적 만족감이 있는 거죠. 게다가 백자대호라는 명칭 대신에 다랑아리라는 이름을 얻은 뒤에 대중들은 또 달이 갖고 있는 그런 감성을 달 항아리에도 투영하는 듯한데요. 네. 달 하면 생각나는 어떤 감성이 뭐가 떠오르세요? 달요? 네. 너무 상투적인 것 같지만 네, 토끼가 상투적인 게 떡방아 좋죠. 짓고 토끼도 네. 기억나고 떡방아도 기억나고 뭐 이런 네, 네. 거죠. 보통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요. 달 하면 떠오르는 제가 좋아하는 시구절이 있는데요. 네. 그 김용택 시인의 시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라는 이제 시가 있는데 굉장히 다른 이게 밤에 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에 비해서요, 태양에 비해서 굉장히 로맨틱하거나 뭔가 사랑, 추억, 뭔가 감정 이제 이런 키워드가 좀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한테는. 이건 동서양 막론하고 다 그래요. 보면. 네, 맞아요. 네, 네. 달이 뜨면은 뭔가 뭐 으스스한 일이 생기거나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미스테릭하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맞아요. 하고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백자 다랑아리에서도 달에서 받는 심상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특히 달 보고 또 소원 빌어 보신 적도 있으시죠? 네, 그렇죠. 네. 다랑아리를 보고도요. 뭐 다랑아리를 보고 소원을 빌진 않지만 달 항아리가 왠지 내 소원을 이루어 줄 것 같다. 복을 가져다 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로 이게 접합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다랑아리는요. 가마에서 굽는 동안 깨지거나 이음 부위가 그 틀어지기도 해서 성공적으로 빚어낸 다랑아리가
이제 귀하게 취급을 받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빚어진 다랑아리가 내 소원도 이루어줄 것 같은 그런 행운의 상징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랑아리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러 문인과 예술가를 매료시키기도 했는데요. 네. 아까 영국의 그 브리티시 뮤지엄 한국관에도 다랑아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영국까지 넘어가게 됐냐면 영국의 유명한 도예가 버나드 리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1935년에 이제 한국에 왔다 그걸 구입을 하게 된 건데요. 그때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나는 행운을 안고 갑니다.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네요. 네. 안고 간다는 게 다랑아리 안고 가는 거랑 또 같이 겹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사람들이 이 둥글고 아무 문양도 없는 아주 담백하고 살짝은 찌그러져 있는 이 다랑아리를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행운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백자 저 갖고 싶은 욕심 한때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다와 그 차 세트를 조그마한 거를 하나 어떤 분한테 선물을 받았는데요. 네. 그 하얀색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포동포동하는 그 찻잔도 네, 이쁘고. 그래서 조금 더 큰 걸 하나 가져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아직까지 실천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셨구나. 굉장한 매력이 있어요. 다랑아리 그 하얀색 백자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아우라나 이런 느낌은 네. 다른 거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이제 고려청자, 삼강청자가 갖고 있는 빛이색의 굉장히 그건... 화려한 그런 것도 꽤나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오래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끌리는 맞아요. 거는 저도 이제 백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랭드 보통 있잖아요. 예. 알랭드 보통 역시도 이 백자의 매력에 빠져 있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예. 영혼의 미술관이라는 책에서 한국 다랑아리는 겸허의 미덕에 대한 최상의 오마주다. 그 불완전하게 색깔이 칠해져 있고 윤곽도 이상적인 타원의 형태를 따르지 않는데 이것은 다랑아리가 그냥 이렇게 높은 지위에 대한 경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단지 자신이 누군가인가에 그냥 누군지를 알고 만족할 뿐이다.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다랑아리를 굉장히 의인화해서 표현을 했는데 네. 굉장히 자존감 높은 생명체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네. 재밌네요. 표현이. 그렇죠. 예. 네,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예쁘게 인공적으로 완벽한 자랑하고 형태를 뽐내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쯤 되면요, 다랑아리는 오히려 안 좋아하는 게 이상할 정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랑아리. 네. 구입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다랑아리 형태의 도자를 구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구하기 쉬워요? 조선 백자를 구하는 건 어렵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제 찻잔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현대의 어떤 예술가들이 빚어낸 것들은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조선 백자로의 다랑아리는 사실 구하기가 어려운 게 그 워낙 만들기가 까다롭고 아까 이제 17세기 말부터 18세기까지라고 했잖아요. 네. 1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반짝 있었던 거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 남아있는 조선 백자 다랑아리는 약 30여 점 정도라고 하고요. 이렇게밖에 안 남아있어요. 네. 이 뭐 금액도요. 가장 최근 이제 기록을 찾아보면은 뭐 2015년에는 서울 옥션 홍콩 경매에서는 18억, 2019년 강남에서 열린 서울 옥션 경매에서는 31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유물이잖아요. 그렇죠, 조선 이건. 백자로의 다랑아리를 소장하시는 거는 사실 금액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다만요. 꼭 내가 다랑아리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다랑아리가 그려진 이제 이런 도상이 있는 그림을 찾는 분들이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 거죠. 뭐 대용품이라는 뭐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하얀색 백자에 다른 배경으로 넣으면은 백자가 굉장히 희어 보이면서 아름다워 보이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는 다랑아리라는 그 개념이 좋은 거지. 내가 꼭 다랑아리 자체를 집에다가 둬서 예전에는 거기다가 뭐 젓갈도 담그고 이랬다고 하는데 내가 그 모양을 꼭 써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쓰임이 없고 그냥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이 주제로 들어가 있는 그림을 집에다 걸려고 하는 분들이 요즘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그런 다랑아리를 유독 많이 그렸던 화가는 아까 김한기 화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김한기 화백은 우리는 단색화, 추상 표현, 이제 그런 추상화, 단색화 작가로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그리기 전에는 다랑아리에 심취해 있었는데요.
희고 둥근 다랑아리에서 우리의 자연을 읽어냈다고 해요. 특히 김한기의 시대를 보자면 일제강점기와 6.25를 같이 겪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이후로 서구화와 산업화의 물결들이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없어진, 전쟁 이후 없어진 선조들의 자연 친화적인 삶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백자나 청자 같은 인공 기물과 해와 달, 강과 산, 뭐 구름, 새, 나무 이런 것들을 결합을 했다고 하는데 김한기에게는 이 백자나 청자 이런 도자기가 사실은 단순한 인공물 도자기가 아니라 자연과 우주와 인간을 담은 이제 일종의 상징물이었었던 거죠. 근데 김한기 앞에 그림 너무 비싸니까. 맞아요. 우리가 접근 가능한 작가분들 없어요. 다랑아리만큼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가들이 즐겨 삼은 오브제가 또 있을까 싶기도 해요. 네. 정말 많은 작가님들이 있는데요. 오늘 다 소개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김한기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도상봉 작가도 유화 속에 다랑아리를 늘상 담았었고요. 사진으로 또 가장 유명한 작가는 구본창 작가님이세요. 네. 백자의 절제된 아름다움에 이제 빠져서 조선 백자를 찍기 위해서 외국으로 유출된 그런 이제 외국에 전시된 백자를 찾아서 해외를 이제 방문하면서 직접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진에서 그 백자의 살결이 느껴질 정도로 고혹적으로 이제 인상적으로 표현을 잘 하고 계시고요. 아마 최근에 컬렉팅을 생각하는 분이시라면 현실적으로 많이 고려하셨을 작가가 강익중 작가님과 최영욱 작가님이실 것 같아요. 강익중 작가는 작년 12월에 이제 갤러리 현대라는 곳에서 달이 뜬다라는 개인전을 열어서 화제가 되었고요. 최영욱 작가는 10여 년 전에 빌 게이츠가 그의 작품을 3점이나 구입하면서 유명해진 뒤에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뭐 다랑아리를 소재로 하는 작가님들은 이 두 분 말고도 정말 더 많은 그런 작가님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작품을 뭐 감상하는 것도 좋잖아요. 꼭 네. 구매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럼요. 혹시 전시 정보는 없습니까? 마침 올해에 2개 정도의 큰 전시가 열리는데요. 네.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리움미술관에서는 2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 조선백자전이라고 하는 백자를 소재로 한 기획 전시가 열리고요. 유명하죠. 백자 많이 갖고 있는 네네. 걸로. 국보 열정과 보물 21점에 해당하는 다양한 종류의 백자를 전시한다고 하니 네.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호암미술관에서는 현재 이제 리노베이션 중인데 4월에 재개관을 하거든요. 예. 이때 김한기의 대규모 회고전이 열릴 거예요. 물론 단색화도 많이 있겠지만 이때 가셔서 다랑아리 작품들 유화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한 분이요. 아까 김용택 시인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세요? 게다가 또 지금 또 밤 시간이라 그러니까요. 또 어울리기도 하네요.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네. 이 코너 들으시면서 신나고 근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랑아리 보시면서. 미슐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재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